5.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자유주의의 원리들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사회를 흔히 자본가적 사회라고 부르며 또 그러한 사회의 조건을 자본주의라 칭한다. 그간 자유주의의 경제 정책들은 어느 곳에서나 그저 대략적으로만 실행에 옮겨졌을 뿐이므로 오늘날 이 세계가 지니고 있는 현실적 상황들은 자본주의가 만개했더라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며 또 어떤 성과를 지녔겠는지에 대해서 불완전한 개념만 제공해 줄 뿐이다. 그럼에도 오늘날의 세계를 자본주의적 시대라고 부르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우리 시대의 부를 창출한 모든 것의 근원을 자본주의적 제도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아직도 살아있는 자유주의적 사고와 자본주의적 제도 덕분에 우리 동시대인들이 단 몇 세대 전만 하더라도 부자나 선택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었던 생활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선동가의 통속적인 변론에 의하면 이러한 사실들이 전혀 다르게 표현된다. 그들의 얘기를 듣고 있노라면 생산기술의 진보가 모두 다 선택된 소수의 이익만 증진시킬 뿐 대중은 점점 더 궁핍 속으로 빠져들어간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기술 및 산업의 진보가 맺은 열매가 대중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의 진전을 가져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비재를 생산하는 모든 큰 산업들은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헌하며 기계와 반제품을 생산하는 산업들은 간접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에 이룩된 위대한 산업의 발전은 18세기에 있어서의 산업혁명이라는 산업의 진보나 마찬가지로 대중이 필요로 하는 바를 보다 더 잘 충족시키도록 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산업들 덕택에 오늘날의 대중이 전례 없이 잘 입고 잘 먹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대중생산은 음식물, 주거 및 의복을 해결해 주는 것뿐 아니라 무수히 많은 다른 필요한 것들도 마련해 준다. 오늘날 신문은 영화산업 못지않게 대중에게 봉사하며 극장이나 그와 유사한 예술의 철옹성들도 매일매일 대중오락의 장소가 되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비꼬아 뒤집어 놓은 반자유주의적 집단의 열광적인 선동의 결과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점점 더 불행과 가난으로 빠져들어가는 세상의 모습에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결부시키게 되었다. 물론 아무리 열심히 남을 깎아내리는 선동일지라도 선동가들이 바랬던 것처럼 자유주의적 그리고 자유주의라는 말들이 전적으로 경멸적인 의미를 지니게 하지는 못하였다. 반자유주의적 선동에도 불구하고 자유스러움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느끼는 감정을 그들의 분석으로부터 배제시킬 수는 없었다. 따라서 반자유주의적 선동가들은 자유주의라는 말을 되도록 사용하지 않고 자유주의적 제도에 대해 그들이 지니고 있는 경멸을 자본주의라는 말에도 결부시켰다. 그 결과 자본주의란 말은 이제 스스로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비록 동료들을 착취함으로써만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돌처럼 굳은 마음을 지닌 자본가를 연상시키게끔 되었다. 자본가에 대한 개념을 형성함에 있어서 진정한 자유주의적 원칙에 따라 조직된 사회에서는 기업가와 자본가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단 하나, 즉 그의 동료들이 원한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보다 더 잘 제공해주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한다. 대중의 생활 수준의 착실한 향상과 연결시켜서 자본주의를 논하는 대신에 반자유주의적 선동은 오로지 자본주의에 대해 가해진 제약들 때문에 나타난 형상들을 지칭할 때만 자본주의를 들먹인다. 자본주의 덕분에 일반 대중이 꼭 필요한 음식물뿐 아니라 아주 즐거운 사치품인 설탕도 즐길 수 있게 되었음은 전혀 언급되지 않으며 다만 카르텔로 인하여 국내 설탕 가격이 세계 시장 가격보다 높아진 사실과 결부시켜서만 언급된다. 마치 그런 일이 자유주의적 원칙들이 실행에 옮겨진 사회 질서 속에서도 가능한 것처럼 말이다.
자유주의적 정부가 정권을 갖고 있으며 관세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카르텔이 상품의 가격을 국제시장 가격보다 높이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반자유주의적 선동이 반자유주의적 정책에서 연유한 모든 지나침과 좋지 않은 결과들을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에 떠맡기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사고를 통해서이다. 우선 그들은 자유주의적 원칙들이 여타 국민의 희생 위에 자본가와 기업가의 이익만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가정과 자유주의는 가난한 이들보다는 부자들에게 더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리고는 많은 기업가와 자본가들이 어떤 경우에는 보호관세를 주장하며 또 다른 경우에는 군비 산업인 국가적 전쟁 준비 정책을 지지하는 것을 예를 들어 곧바로 이것들이야말로 자본가적 정책이라고 결론 내린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전혀 다르다. 자유주의는 어느 특정 집단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이익을 증진시키려는 정책이다. 따라서 기업가나 자본가가 자유주의를 지지하는 데 있어 남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그들이 자유주의적 조치들을 지지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이익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그것과 동일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의 자본가나 기업가가 그들만의 예외적인 이익을 내세우면서 자유주의적 조치라는 옷을 입히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항하여 여기에는 항상 다른 기업가나 자본가의 특수한 이익이 대립되기 마련이다. 어느 곳에서나 이해관계와 이익 집단의 냄새를 맡는 이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어떤 나라가 예를 들어 철강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그것이 철강재벌에게 이익을 준다는 사실만 갖고 간단히 설명할 수는 없다. 그 나라에서는 이에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지닌 사람들이 있다. 또 어떻든 간에 철강에 대한 관세로 이익을 보는 자는 그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해서 뇌물 공여로 그러한 사실을 설명할 수도 없다. 뇌물을 받는 자 역시 소수일 뿐이며 또 보호주의자가 뇌물을 준다면 그의 반대자인 자유무역주의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사실을 말하자면 보호관세가 가능하도록 한 이념은 이익집단이나 그들에 의해서 뇌물을 받은 자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제반 인간사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상을 제공해주고 있는 이념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반자유주의적 사고가 팽배하고 있는 현재 세계에서는 거의 모든 이들이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마치 100년 전의 사람이 당시 유행하던 자본주의적 관념에 따라 생각하던 것과 비슷한 일이다. 오늘날 많은 기업가들이 보호관세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반자유주의적 사고가 그런 식으로 발현된 것이지 자유주의와는 무관한 것이다. 개소님 여기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어요? 생각나는 얘기나? 저는 자유주의 이 책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첫 마디부터 사실 줄을 그었는데 자유주의 원리들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사회를 흔히 자본가적 사회라 부르며 또 그러한 사회 조건을 자본주의라 칭한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지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이미 자본주의 사회고 이미 자유주의적인 사회인데 이런 사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이 전반을 자꾸 부정하려고 하는 그 사고는 굉장히 모순적이라는 거죠. 그중에 어떤 일부 인간의 의지로서 또는 누군가의 간섭이나 누군가의 개입에 의해서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일부 불가피한 그런 어떤 모순 때문에 존재하는 그 현상 때문에 자본주의라는 전체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자유주의 반대자들이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특히 이 공산주의자들. 현 정권에서 뭔가 이것저것 막 개입해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본인들도 너무 자본주의적으로 살고 있잖아요. 맨날 누구를 적폐라 그러고, 부동산 정책도 보면 자기들이 더 적폐예요. 자기들도 이미 그 시스템 하에서 살고 있으면서 왜 자꾸 자기 스스로의 행동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발상과 그런 행동과 말이 이제 배치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안타까움이 좀 들더라고요. 강영 씨, 그 이중사고가 왜 생기는 것 같아요? 이중 사고가 왜 생기냐고요? 예. 그러게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이중사고 얘기 쓴 거 보고, 네. 그냥 자신의 어떤 이상적인 어떤 머리에서 나오는 뭐랄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과 실제 삶에서 겪으면서 몸으로 행동하는 것과 뭐 거기서부터 괴리가 오는 거 아닐까요? 그 정신병을 보면 해리성 장애라는 거 있잖아요. 그 네. 해리성 장애가 뭐냐면은 이중인격 같은 거, 그 다중인격 장애 같은 거 있거든요. 이제 그거의 기전을 의학적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상황을 내가 맞닥뜨렸을 때 그거를 내가 아닌 다른 타자가 돼서 그 상황을 이제 보게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난 일종의 그 정신적인 어떤 그 문제 직면에서 생긴 해리성 장애, 그 이중인격이라든가 그렇게, 왜냐하면 그게 도저히 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신병이 생긴 거라고는 전 보는 거예요. 좀 그런 식으로 좀 연결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병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이제 의학적으로 그게 설명이 되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은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철학자나 이런 사람들도 사회주의자들은 어떤 행태들을 보면 사회주의에 어떤 중독되어 있는 특히나 지식인들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신병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신병이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그 이중사고가 그 연장선인데 그렇게까지는 연결을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중사고죠. 도저히 개선 씨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하지만 그 이중사고고 그게 왜 벌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1984 책에 보면 이중사고 얘기 나오거든요. 난 참 그걸 쓴 사람이 사회주의가 시작되는 그 초창기 사회, 스페인 내전 때 그 그룹, 그 내부에서 어떤 그룹들, 해방구 같은 데서 벌어졌던 그 모습들만 보고도 벌어졌던 이미 그때 사회주의의 어떤 문제점들을 가진 모습들을 다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그런 거 보면서 생길 수밖에 없는 어떤 법칙적인 거구나. 이중사고라든가 이런. 그래서 난 아주 옛날에 어릴 적에 대학생 때 그 1984 책을 읽었을 때는 이중사고 얘기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못 갔는데, 나이 먹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신기하다. 이게 참 사람이 반복돼서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중사고 그 질문 자체가 되게 좋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왜 이중사고를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특히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완벽한 상 내지는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그런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 그런 문화에서 이제 살아왔잖아요. 사람은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근데 그렇게 못할 때 되게 우리는 혼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혼나는 것이 반복되면서 성장해온 사람들은 혼나는 것에 대한 이렇게
두려움, 공포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책임을 당당하게 지고 이거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더 잘할게요. 이런 태도보다는 그냥 혼나고 쭈그러들고 약간 그런 어떤 심리가 생기는 그런 게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설명이 되네. 이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하고 앞에 거랑 연결이 되는 건데 어쨌든 책임에 대한 그런 연습을 못하고 살아온 왜냐면 책임은 우리 위의 세대가 지잖아요. 나는 그냥 충실한 자식이고 충실한 신하고 뭐 이런 관계 속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책임을 못 지고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문화에 좀 더 길들여져 있는 사고가 아닌가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뭐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서양의 어떤 뭐 영화나 뭐 서양의 이런 드라마 이런 거를 보면 왜 애가 뭔가 잘못하면 먼저 애부터 챙기잖아요. 근데 우리 어릴 때 그릇 깨면 혼나잖아. 비싼 그릇을 깼냐 뭐 이런 식. 그 차이고 그다음에 어떤 아이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왜 그랬냐 물어보고 또 애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또 잘할 수 있게끔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고 이런 양육 방식 자체가 너무 다르다는 것들을 우리가 그 문화 차이를 요즘에는 많이 서로 비교하면서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뭐 한국의 어떤 정치인들도 보면 특히 좌파 성향 가진 사람들이 사퇴를 안 하잖아요. 죽어도 끝까지 변명하고. 근데 그래도 우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뭔가 드러나면 자기의 어떤 치부가 드러나면 부끄러워서라도 그냥 물러나겠습니다 하고 사퇴를 되게 해왔어요. 근데 이 좌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특히 반성을 모르고 계속 변명하고 사퇴를 안 해요. 그래서 이중사고라서 그게 가능할 수 있겠구나. 이게 좌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지금 머리님이 좀 의학적으로 전문 용어로 얘기한 것처럼 정신적인 그런 학문의 측면에서 보면 뭐 다중인격이나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또 문화적으로 보면 내 책임보다는 그냥 어떤 상황에 그냥 떠맡기거나 자기 개는 빠지거나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거나 자기 자신의 행동과 말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던 문화 속에서만 살아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개선 씨 얘기 듣다가 든 생각인데 우리 아이들 성장 과정 보면 그 부모의 이미지에 그늘에 짓눌려서 살잖아요. 부모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부모가 보여준 모습을 내가 닮아야 된다는 강박 같은 것들. 그리고 그 부모의 거기에서 되게 그 힘들어하고 그걸 쫓아가 보려고 노력해보고 이러다가 그게 개인으로서 완전히 독립된 자아로서 형성이 되는 시기가 그 사춘기 때잖아요. 사춘기 때 부모의 모습이 100%다 옳은 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나의 부모를 부정하고 나의 것을 찾기 시작하잖아요. 그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개인으로서 독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중사고 같은 것들 좌파들이 하고 있는 그런 행태들은 아직 개인으로서 그 독립되기 이전에 성숙되지 못한 어린아이들의 어떤 정신세계의 한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얼핏 들기도 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드러나면 이번에 그 땅 투기도 보면 우리 엄마가 했어요. 몰라요. 예전에 누구지? 되게 설명이 된다. 우리 마누라가 했어요. 그러고 하다못해 대통령도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밑에 사람들이 하고 뭐 암묵적으로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박약한 사람들이 어쨌든 좌파적 성향을 가지는 것 같아요. 남 탓하고 사회 탓하고 그게 편하니까 일단 자기를 돌아보려면 정말 지독한 어떤 그 괴로움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모자란 사람이구나. 그래 그래도 뭐 나는 나를 받아들여야지 이러면서 인간이 단단해지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더 어쨌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좌파들을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우리는 다 훌륭해 정신적으로는 그런데 막상 내면에서는 남 탓 안 하면 뭔가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는 그런 박약한 상태 아닌가 그런 생각 좀 들어요. 이번 챕터는 자본주의 얘기라 할 얘기가 참 많은데 그 자본주의 룰에 대한 의심을 가진 사람들
자본주의 룰은 옳지 그리고 승자 독식의 구조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우파 내에서도.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 자본주의에서 그 승리하고 이런 그 것들에 대한 자본주의 룰에 대한 걸 어떻게 설명을 해주는 게 좋겠어요. 내가 아까 낮에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카톡방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보시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최근 동향을 봤을 때 조만간 유럽에서 기초소득 제도가 도입되지 않을까 싶다. 그러면서 금융소득을 근로소득이 절대 못 따라가는 구조가 돼버렸다. 그래서 피케티 같은 사람이 이 이론이 잘 먹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이나 코인으로 인해서 돈 벌고 그 부가 확 어느 순간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많이 벌는 모습들 같은 걸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걸 얻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문제 때문에 자유주의나 자본주의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어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다른 방에서 봤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 이 책에 나오는 자본주의에 대한 공격에 대해 어떤 연장선이거든요. 여기 42쪽에 보면 저는 이 대목을 우리가 잘 기억해뒀다가 한 번씩 이제 토론할 때도 인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맨 윗줄에 자본주의 덕분에 일반 대중이 꼭 필요한 음식물뿐 아니라 아주 즐거운 사치품인 설탕도 즐길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언급되지 않고 다만 카르텔로 인해 국내 설탕 가격 세계 시장 가격이 높아진 사실만 결부시켜서 언급한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리고 있는 훨씬 큰 어떤 그 좋은 점, 이점들에 대해서는 당연시하고 그건 그냥 기본이고 그 사회에서 존재하는 일부의 어떤 이제 안 좋은 부분만 부각해가지고 자본주의 전체를 부정하는 거. 그러면 이것에 대한 비슷한 예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은 것들을 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또 약간 겪게 되는 뭐 약간 부자유면 부자유고 또 우리가 치러야 되는 대가면 대가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혼 자체를 전체를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또 어떤 외식을 한다 그러면 외식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뭐 더 큰 집에서 해먹는 것보다 더 큰 비용을 지불하지만 그래도 또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색다른 음식 먹을 수도 있고 좋은 환경에 가면 기분도 좋고 기분 전환도 예를 들어 그런 큰 것들을 우리는 놓치고 있고 안 좋은 한두 가지 어떤 그 단점들을 가지고 불편한 점을 전체를 평가하는 어떤 기준으로 삼는 거 아니냐. 그런 전제를 깔고 들어가면서 얘기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가 긍정적이다라는 인식은 우리가 먼저 공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존재하는 하나하나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전체 나쁘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하고는 우리가 출발점 말하자면 대화의 어떤 출발점이 다르다는 점을 우리가 인식하고 대화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이 대목을 보면서. 강영 씨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영 씨 생각에는? 아까 잘 못 들었는데 그런 얘기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자본주의가 자본주의의 룰 자체가 문제다? 문제가 있다. 지금 내가 딴 방에서 본 글인데 이미 금융소득이 피케티 얘기를 충분히 이해는 못하고 한 얘기인 것 같은데 금융소득이 근로소득을 능가한 지가 오래됐다. 그래서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일만 해서 버는 돈이 뭐 어떻게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한 사람의 그거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박탈감을 이겨낼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기본소득제 같은 게 도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본주의라는 게 그거를 어떻게 어필하기 힘든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자본주의 자체가 좀 문제가 자본주의라는 룰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거의 보완책은 항상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우파 내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많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빈익빈 부익부 얘기하고 신자유주의 얘기하고 신자유주의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아직 이 얘기를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최근에 좀 약간 스스로 정리를 했었어요. 어떻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까? 그러면 제 생각은 역사를 이제 뒤로 돌려보는 거죠. 야, 그러면 우리가 입헌 군주제 제도에 있을 때 좀 더 평등했을까? 아니면은 재헌 왕 황제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야, 조선시대에 더 평등했던 것 같아? 결국 이렇게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문제야라고 하면 그러면 과거에 어떤 제도가 더 좋았었을까? 왜냐하면 더 좋았던 게 있었는데 자본주의 때문에 내려왔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좀 꺼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었고 그 또 다른 하나는 이건 뭐 예전에도 그 모리님도 얘기해 주셨던 부분인데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와 뭐라 그럴까 그냥 평균 소득을 가진 사람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인구를 쭉 반으로 쭉 나눠 놓고 상위 50% 부의 평균, 하위 50% 부의 평균을 딱 계산해 봤을 때 과연 지금의 시대보다 과거 어느 때 그 차이가 그러니까 더 준 적이 과연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냥 조금만 생각해봐도 소수의 귀족과 대다수의 못 사는 사람들, 정말 먹을 게 없어서 힘들었던 사람들이 있던 시대에 비해서 뭐 지금은 그냥 적어도 굶어 죽는 사람 자체는 없을 거고, 그다음에 최소한 어떤 그 뭐랄까 그냥 필요한 생필품들은 물론 당연히 어려운 분들은 있겠지만 과거 그 어느 때보다는 분명히 그게 평균을 냈을 때의 격차는 분명히 줄었을 거다. 요 몇 년간의 모습이 아니라 적어도 몇십 년 단위, 100년 단위로 잘라봤을 때 정도 얘기하면 통할 수 있지 않을까를 저 혼자 최근에 좀 상상을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리님이 지금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나 다 어떤 신생 사물에 대해서 신기하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 약간 두렵기도 하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인류 사회는 분명히 평균 어떤 사람들이 어떤 평균 수준보다는 앞서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뭔가 이제 만들어지고 창조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비트코인이랄지 아니면 주식시장의 어떤 새로운 요즘 최근 들어서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주식 투자가 막 엄청나게 많아지고 막 그런 어떤 경제활동의 그런 변화들을 보면 그거는 그냥 하나의 새로운 현상이다. 예전에 없었던 하나의 현상이다라고 저는 받아들이면 그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우리가 처음 90년대 후반 막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할 때만 해도 얼마나 약간 신기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되려고 이러지 세상이 막 그런 생각도 들었잖아요. 그다음에 또 한창 지나서는 온라인 쇼핑이 또 그렇게 막 우리 생활에 막 들어오기 시작했고 또 배달 문화가 막 그렇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스마트폰 같은 것도 그렇고 우리가 최근 뭐 가까이 한 10년, 20년만 돌아봐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우리 생활을 급속도로 변화시킨 그런 것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사실 두렵기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또 지금도 우리 생각해보면 AI나 뭐 그런 어떤 인공지능 이런 세상이 앞으로 우리 삶을 또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런 두려움도 있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어떤 마인드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가 더 극단화되는 그런 현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 인류 사회에 닥치는 새로운 문화. 그럼 예를 들어 지금 화성 가겠다고 하는 지금 우리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분들 보면
미친 거 아니야? 그러지 보통 사람들. 우리 지금 땅 위에서 생활도 지금 정신없구만. 무슨 화성을 가겠다고 저렇게 막 천문학적 숫자를 써가면서 맨날 실험하고 실패하고 터지고 막 그러냐고. 그렇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어떤 그 시야에서는 가늠이 안 되는 더 멀리 앞서 내다보는 사람들에서 막 만들어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막 적응하고 알아가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한 부분이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말릴 수 있을까요? 너 화성에 대한 관심 꺼. 말릴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또 생겨날 거란 말이에요. 그 그래서 자본주의가 도입된 이후에 삶의 수준은 올라간 건 그래 인정하지만 못 사는 사람들이 힘들게 가는 거는 사실 아니냐. 근데 그거를 정부에서 그 개입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자본주의 룰을 수정한 덕분에 그 끌어올려진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들 보통 이렇게 반박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그것 때문에 저는 돈을 찍어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어쨌든 돈을 찍어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러니까 돈을 찍어냈다는 건 뭐냐면 통화량이 그냥 계속 늘거든요. M1도 늘고 M2도 늘고 돈을 M1을 그러니까 본원 통화를 찍어내면 그거에 의한 어떤 효과로 또 이제 통화량 M2도 늘어나고 그래서 어쨌든 그걸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죠. 근데 사실 결국 그 행위는 뭐냐면 미래에 쓸 돈을 땡겨오는 거에 지나지 않거든요. 아랫돌 빼서 윗돌 깨는 거. 그러면 그로 인해서 부익비 빈익비는 더 가속화되는 거는 그냥 이게 필연이다. 그 지금 당장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논리로 미래의 부를 땡겨와서 뿌리고 그로 인해 돈을 찍어내면 당연히 돈이 찍어내는 양만큼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부가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우리는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지 그거는 하등의 자본주의 논리하고는 맞지 않다라고 저는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게 가장 그게 그러잖아요. 잘 사는 사람이 있어서 가난한 사람이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쵸? 그거를 전제로 하고 우리가 대화를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아프리카랄지 가난한 국가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 결국에는 자유주의 사상이 제대로 확산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개개인들이 잘 살려는 의지가 부족하거나 사회적 어떤 여건이 마련이 안 됐거나 또 하나는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 책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드는데 지식인들이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요즘 참 대단한 분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현존하는 이 후진국들 중에 보면 군부 세력들이 권력을 잡고 나라를 아주 엉망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미얀마도 지금 그런 거잖아요. 아프리카에도 다 권력 잡고 무기를 가진 사람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고 나라의 어떤 부를 독점하거나 그런 정치가 낙후하고 그런 건데 박정희 대통령은 자기가 군의 힘으로 권력을 잡았지만 그거를 좋은 방향으로 썼다는 거예요. 굉장히 참 청렴하고 나라를 이제 부국하는데 그런 거를 보면 한 나라의 어떤 정신이 똑바로 박힌 리더 그룹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거는 부자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부자들이 지금 가난한 지역에 얼마나 많이 도와주고 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끝도 밑도 없는 후원이고 기부고 그러지만 그런 관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그 발상, 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건 안 맞아요. 하다못해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은 돈을 기부하고 그래요. 그 한 사람뿐이 아니지만 모든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그 초점, 본질을 잘 파악하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대화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정말 반대예요.
부자가 많아져서 가난한 사람 많아진다 절대로. 그러면 부자가 많아지는 나라면 다 가난해져야지.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부자들이 많아지잖아요. 중산층도 이제 다른 나라 기준으로 다 부자예요, 사실은. 그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제 생기는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마르크시즘의 그 그늘이에요. 정신적인 어떤 사람들의 정신적에 이렇게 박혀버린 고정관념인데 자본주의는 부를 창출한다는 게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부를 창출한다는 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게 착취한다는 그 그렇죠. 생각을 갖거든. 누군가 돈을 많이 벌면 이게 못 사는 사람들로부터 가져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이제 그게 자본주의의 그러니까 어떻게 없던 부가 새로 창출되는지 과정을 이해 못해서 생기는 게 첫 번째고, 그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가 사실은 자본주의가 사람들의 그 삶의 수준 격차가 벌어지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격차가 왜 벌어지냐? 그 격차는 소비자의 선택 때문에 벌어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너 돈 많이 버는 자본가들이 돈 많이 벌어? 그럼 너 삼성 물건 안 사면 되지 않냐? 자본가들의 돈줄을 끊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너 그 돈 많이 버는 사람 누구냐? 너가 생각한 사람 이름 대봐라. 뭐 누구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물건 안 사면 되잖아. 근데 너는 왜 샀냐? 그거를 활용해서 너가 무언가를 더 창출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아예 각 그 왕이나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서 돈이 간 게 아니고 개개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선택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부가 쌓였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그 돈을 쥐어준 그 사람들을 비난을 해야 되는데 왜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냐는 그 자본주의 룰을 얘기하면 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본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자본이 알아서 돈을 번다는 개념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금융소득이 노동소득보다 높은 게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잘못된 거죠. 자본가라는 개념은 사실은 잘못된 개념인데, 우리가 그럼 너 그렇게 따지면 너는 왜 코인 투자 안 하냐? 너는 왜 주식 투자 안 해? 하면 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너는 왜 안 했냐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거 했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돈 날리면 어떠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큰 돈을 번 거는 그만큼의 리스크를 자기가, 너 결과적으로 돈을 벌어서 그런데 만약에 그 옛날에 코인 떨어지고 주식 떨어질 때 돈 투자한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알아서 그 사람들이 그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잃었는데 옛날에 주식 잘못해서 한강에 가서 빠진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근로를 하면서 무언가를 그 일을 하면서 그 뭔가를 얻는 것의 소득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사실 리스크, 여기에 대한 이게 어찌 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내가 짊어지고 그걸 그 돈을 넣은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답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그게 항상 그럼 모든 투자가 다 성공하는 거냐? 그러지 않다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실제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다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돈을 잃을 리스크를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럼 자본가는 당연히 돈 넣고 돈 먹기 한다는 개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그 자본가라는 생각 하지 말고 투자라는 생각으로 그 바라보라고 하면은 그럼 좀 뭔가 이해가 되지 않을까? 난 그 정도. 저라면 그런 정도는 설명을 해준다면. 예.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피케티 이론을 보면 피케티가 스스로도 피케티가 스스로 시인한 게 자본의 소득, 그 자본 자체의 소득의 소득률은 점차 하락하게 돼 있어요. 어차피 자본은. 그거는 이제 그건 이제 학문적인 얘기라서 그건 이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생각보다 노동이 생산하는 가치보다 자본 자체가 생산하는 가치는 줄어들게 돼 있다는 건 이제 경제학적인 얘기니까 그건 좀 상대 일반인을 설득하기에는 조금 좀 어려운 개념일 거고요. 또 뭐 좀 하시고 싶은 얘기 또 있나요? 여기에서? 지금 했던 얘기 몇 가지를 종합하면 그런 사고에 대한 어떤 그 반론,
내지는 뭐 그런 거는 좀 충분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왜 막 이렇게 좀 정의로운 척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걱정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발상에는 되게 그런 게 있어요. 부자들에 대한 경멸 내지는 부자들은 쉽게 돈을 벌었다라는 그런 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부자들 돈은 우리가 마음대로 정의의 이름으로 빼앗아가지고 어떤 이름으로든지 빼앗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쓰여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그 입장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게끔 얘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내가 거기서 본 것 같은데 그 바스티아 글에서 본 것 같은데 그 모든 거는 부자들에 대한 경멸은 사실은 그래. 약탈을 정당하기 위한 그렇죠. 약탈해도 될 만한 사람들이라는 걸 하기 위한 거. 근데 그 약탈을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정상적인 사람이면 하기 어려운데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간판을 씌울 때 자기 스스로한테 그럴 때는 그런 행동이 꺼리낌 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통 내가 약탈자라면 이 네. 행위가 정의로워야 되니까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하고 얘기할 때는 마지막 끝에 가서는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당신은 정의의 이름으로 약탈을 하는 사람이다. 약탈을 정당화시키려는 사람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본질은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사람에게서 그 돈을 줬다 뺏는 거잖아요. 내 물건을 사고 그 사람의 서비스를 받고 해서 지불한 다음에 너 이거 아니야. 너는 이렇게까지 가질 필요는 없어 하고 돈 뺏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리고 또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만큼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할까요? 어차피 뺏길 돈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은 뭔가 잘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자본주의의 긍정적인 면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대가를 그 뺏는 거는 룰을 어기는 거거든요. 룰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게임이 성립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그 세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세금의 부분도 세금 자체를 걷는 거 뭐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세금이 자꾸 변하는 거가 더 문제인 이유가 이 사람이 예측이 안 되면 나중에 세금이 그 10% 내던 거를 20% 낸다고 하더라도 예측 못하게 갑자기 지들 맘대로 확 올리면은 이거는 세금이 40% 50%인 경우보다 더 사람들이 두려워서 뭔가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효과는 이렇게 임의적으로 막 그 맘대로 그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세금의 퍼센트보다도 더 문제가 된다는 거죠. 뭔가를 더 해보려고 하는 의지를 막 꺾어놓는 그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 벌 줄 때 너 이걸 잘못하면은 너 매를 몇 대 맞을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뭔가 부모의 심기를 어기면 뭔진 모르겠지만 뭐 좋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죽어라고 맞을 수도 있어. 라고 예측 불허의 부모를 만나면 아이들이 더 기죽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혼낼 때는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혼내야 애들이 예측이 가능하니까는 충분히 아이들이 마음 놓고 무언가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그 되는 거고. 그래서 나쁜 부모는 그 매를 많이 들기 때문에 나쁜 부모인 게 아니고 예측 불허의 어떤 그 보상을 하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그런 연장선에 있다고 보는 거죠. 아, 좋은 말씀이네. 아이를 키우는 역시 관심사 얘기가 나오니까 딱 답변이 나오네. 뜨끔한데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부분이 아이를 그러니까요. 잘 키우는 게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사람이 성장을 하고 좋은 자유주의자가 되는 게 사실은 그런 거예요. 네. 예측 불허의 엄마였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저조차도 예측 불허의 아빠고 우리들 다 반성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나누는 자체가 자기를 돌아보는 과정이고 그런 그리고 또 예측 불허의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가 이렇게 예측 불허의 행동을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라는 생각을 못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저는 그렇게 음. 생각하는 편이에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몇 가지 딱 애들한테 규칙이 있거든요. 제가 정한 규칙. 뭐 예를 들어서 일찍 그러니까 취침 시간. 그다음에 뭐 놀기 위해서 해야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거예요. 30분 공부하면 10분을 놀 수 있다. 이게 그냥 룰이에요. 뭐 이 정도? 그 외에 이제 그냥 그러니까 뭐 컴퓨터 책상 앞에서는 먹지 않는다. 그다음에 자기 물건 자기가 치운다. 저는 애들 물건 절대 안 건드리거든요. 뭐 이 정도의 규칙만 정해놓고 그 규칙을 어겼을 때만 이제 뭐 벌을 주거나 벌을 주는 것도 그냥 못 놀게 하는 거. 컴퓨터 못 쓴다. 뭐 이 정도의 벌을 주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되게 좋은 건 뭐냐면 그 아이들도 그 규칙을 일관되게 적용하면 이제 제가 딱 들어왔을 때 뭘 해야 할지 안 해야 될지 알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나는 규칙을 계속 얘기하니까 저도 이제 인간인 이상 가끔 막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짜증을 내거나 혼을 낼 때가 있으면 애들이 저한테 와 아빠 나 규칙 어긴 게 아닌데 왜 나한테 화를 내냐 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대놓고 얘기해요. 그럼 저는 사과. 좋은데? 바람직한 가족인데. 전 사과해요. 그러면 이거는 아빠가 잘못했어. 그 다음에 이제 분명히 어떤 그런 룰이나 규칙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뭔가 이제 그 모순되는 부분이나 혹은 이제 애들이 바라는 좀 이렇게 바꾸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 이제 토론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서로 조정해 나가고 그래서 아무튼 최소한의 룰을 정하고 그거를 그냥 꾸준히 그러니까 일관되게 적용하는 거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가끔 아들한테 너는 어떻게 너의 삶이 만족스럽냐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은 뭐 항상 기쁘다고 재밌고 행복하다고 얘기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부모로서 되게 좋고 그다음에 또 되게 재밌는 건 사실 그래서 저는 노는 거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유튜브 보고 싶으면 보고 그다음에 뭐 틱톡도 봐. 근데 요즘 제 주변에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해가 되는 영상이라고 생각해서 못 보게 하는 부모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 대한 원칙은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봐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너가 훌륭한 어른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봐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너 보지 말아라. 그게 그냥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거고 그 외에는 다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덕분에 저희 아이들이 얻은 거 뭐냐면 저나 제 아내가 전혀 예상치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정말 수많은 아이디어들을 어디선가 배워와가지고 저희한테 얘기해 주는데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서 최근에 되게 재밌었던 예는 뭐냐면 저희 아내가 이제 어떤 컨텐츠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이제 직원들 상대로 뭔가 이렇게 설명을 딱 해주고 싶은 되게 짧은 뭐 한 20초짜리 동영상. 그럼 거기에 이제 뭐 자막도 들어가고 노래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애들이 딱 보고 이 자막은 이 폰트는 한눈에 안 들어온다. 그래서 딱 자기가 원하는 폰트로 딱 바꿔주고 음악은 좀 트렌디한 음악은 이런 거야. 딱 바꿔줬는데 퀄리티가 달라지더라고요. 애들이 나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런 감각이. 유튜브나 틱톡 같은 걸 보면서 이미 그 어떤 아까 얘기한 그 경계에 서 있는 거죠. 그 지금 현재 시대의 사람들한테의 가장 먹히는 음악과 폰트와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해서 오히려 아내한테 이렇게 탁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진짜 이게 퀄리티가 달라지는 걸 보고 그래 이거야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했었어요. 부럽네. 강혜님, 네네. 우리 아기가 지금 7살인데, 네네. 게임 하면서 막 하는 거를, 그런 영상을 많이 보더라고요. 이 제목이 뭐냐면, 탁주 꺾고? 네. 그게 막 좀 사람이 급하게 막 하면서, 막 소리도 막 지르고, 근데 그거에 너무 빠져갖고 지금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애가 막 좋을 때는 막 같이 튀기기도 하고 막 그래서 너무 불안해서 그것만 보지 말라고 막 제안을 하는데 그거는 어떤가요? 애들한테 나쁜가요? 근데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도 분명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냥 제가 해주는 거는
근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너가 너 스스로 훌륭한 어른이 되고 싶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너 스스로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가급적 좀 멀리, 그러니까 호기심 때문에 볼 수는 있겠죠. 그냥 멀리 하게끔 생각하고,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뭐 그냥 저희 애들이 그렇게 막 자극적이고 자극적인 걸 굳이 보진 않는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런 교육을 몇 살 때부터 했어요? 애들한테. 애들 몇 살 때? 애들이 미국 갔다가 와서 이제 첫째가 4학년, 둘째가 1학년일 때, 2년 전. 그 저희 애들이 2년 전쯤에 이제 아내랑 같이 유학을 갔었거든요. 아내가 유학 가면서 같이 미국에 따라가서 저는 2년 정도 이게 좀 떨어져 살았었어요. 제가 가끔 이제 미국 갔다 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한국에 오면서부터 이제 제가 그냥 그런 생활 교육들을 제가 좀 담당해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저보다 더 그냥 더 방치고, 저는 이제 최소한의 어렵네요. 근데 그런 게 애들. 관건 아닐까요? 그 내용물보다 아이가 뭘 즐기느냐의 내용물보다 스스로 아까 얘기한 거에 답이 있는 것 같은데 그 30분 뭔가를 하면은 보상으로 10분을 뭐 한다든가 이렇게 그 스스로 딱 이제 참고 무언가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마음껏 얼마 동안 시간은 놀 수 있다고 하는 룰? 그래서 무엇을 너는 뭐 보아라 뭐 보지 마라 하는 거는 나도 우리 애들을 키워놓고 봤을 때는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집 애들은 사실은 어른들 보는 거 어려서부터 봤거든요. 나는 그거 뭐 이렇게 자제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그래서 어른들 보는 거 그냥 막 보고 어차피 애들 보거든요 유튜브. 그리고 음, 그 애들이 이제 그래서 그 뭐 어떤 나도 그거는 그 유튜버는 잘 모르지만 우리 애들 보면은 되게 옆에서 내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소리 빽빽 지르고 하는 그런 게임 유튜버들 많거든요. 와 소리 나고 막 예.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냥 놔두는데 이제 나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요거를 딱 끝내고 쉴 때 쉬고 이제 공부 딱 할 거 하고 이거를 딱 하기로 정했는데 우리 집은 내가 그걸 못 챙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엄마는 그냥 저기 엄마가 집에서 그냥 그러니까 부모가 양쪽이 다 같이 일관된 무엇인 걸 하든가 아니면 일관된 자세를 가진 사람이 집에서 아이들을 붙잡고 뭐 공부를 하는 시간에 옆에 앉아서 같이 책을 읽어준다거나 그리고 쉴 때는 또 쉬게 딱 해준다고 이렇게 붙잡고 해주거나 그런 게 사실은 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우리 집에는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애들이 근데 내용물을 뭐 그렇게 안 가리게 하고 애들 성인물 그렇게 보는 거 나 그렇게 안 했는데도 애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사춘기 이전에는 그런 거 보고 헷가닥해서가 미치고 그러진 않아요. 애들 보고 막 징그럽다 그러고 애들이 알아서 보다가 그냥 아유 꺼버리고 몰라 부모가 없는 데서 몰래 또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렇게 그런 거 자꾸 봐야 또 어른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용 그 아이가 그걸 보고 막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발산하고 하는 건 나 오히려 난 좋게 들리거든요. 아까 얘기한 거 들었을 때. 신나게 소리 지르고 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딱 그거를 하고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고 내가 할 일을 딱 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거. 딱 브레이크를 스스로 딱 걸게 하는 습관. 그리고 브레이크를 걸고 했을 때 보상이 뭔가 있다는 어떤 원칙? 그런 게 아마 강영님의 어떤 그 육아에서의 어떤 교육의 어떤 성공적인 그 저기의 비결 아닐까? 약간 그런 느낌. 성공적은 아니고요. 맞아. 키워봐야 돼. 적어도 애들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만족은 한다.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우리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 되게 못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거는 없으니까 아이들이 뭐라지 막 숨기고 막 삐뚤어하고 막 뭔가 이렇게 이런 건 없으니까 이게 경쟁 사회에서 이렇게 남들만큼 뭔가를 뛰어나게 잘 하지 못하는 거에 조금 좀 좌절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만이라도 하면 일단 사회 나가서 스스로 또 커나갈 거니까 그래서 부모하고의 벽
부모는 막 이런 것만 없게만 키워도 나는 그렇게만 해도 성공적인 가족이라고 난 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부모와 벽을 치고 되게 좀 이렇게 이상한 어떤 가족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을 되게 많이 보니까 나는. 그래서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부모가 약간 일관성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저는 되게 해주고 싶은, 그러니까 제가 또 좀 더 얘기해가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애들이 뭐냐면,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해요. 근데 거기서 게임을 직접 자기가 만들 수도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면 유튜브를 그냥 자기가 알아서 보고 그 게임 만드는 거를 막 배우더니 막 자기가 이제 코딩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 로블록스 만드는 유튜버가 제시한 어떤 코드들이 있거든요. 그 코드들을 자기가 만드는 게임에다가 삽입을 하고 변수의 이름이나 숫자 같은 걸 바꿔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조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코딩이란 걸 단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첫째는 이제 소설을 읽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자기가 이제 소설을 요새 막 쓰고 있어요. 나름대로. 근데 거기서 이제 막 SF 우주 공상과학 관련된 소설인데, 그럼 거기서 어떤 나오는 어떤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막 화이트홀, 웜홀, 블랙홀 막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막 찾아보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몰랐던 지식들 또막 학습을 해서 오히려 이제 저한테 알려주고 자랑하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뭐냐면 저희가 어렸을 때 접할 수 있었던 어떤 지식의 수준하고 지금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지식의 수준은 저희가 상상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냥 명확한 그냥 최소한의 규칙만 정하고 아이들을 자꾸 자유롭게 풀어놔 주는 게, 그리고 좀 전에 모린 얘기를 대화하고. 근데 이 집은 시가 다른 것 같은데. 맘대로 하게 하면은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 집에는. 아니 근데 이것저것 다 해보고 놀고 하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저희 진짜 많이 놀거든요. 저희는 뭐 하고 뭐 선행학습 이런 거 하나도 안 시키고 그냥 학원도 그냥 영어 학원 딱 하나 보내고 뭐 이게 다인데 나머지 시간 다 놀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놀고 싶은 걸 다 노니까 그거 이상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냥 유튜브 보고 희희낙낙하는 그거는 충분히 즐기니까 그거 이상의 어떤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거 아닐까?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군요. 나도 그렇게 키워야겠습니다. 나는 부러운 게 강영님네 집에 입양되고 싶어 내가. 저런 부모 만났으면은 나 뭔가 더 잘했을 것 같아. 또 이 챕터에서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또 다 까먹었다. 이거요, 네. 41페이지에 덜처럼 굳은 마음을 지닌 자본가라는 표현을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돌처럼 중간 좀 아래, 거의 밑에구나. 글쎄 그 차가운 마음이란 얘기 아닐까? 이게 그런 건가? 이런 관용어가 있을까요? 돌처럼 굳은 마음이라는 좀 냉혈한을 표현하는 그런 그러니까 관용어일까요? 냉혈한 같은 걸 표현한 단어 것 같아요. 연민이 없고. 의외로 좀 그냥 그 속담처럼 통하는 그런 단어일 수도 있어요. 의미는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저놈 새끼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놈, 뭐 이런. 나는 이 챕터에서 참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하이에크도 그렇고 미제스도 그렇고 항상 하는 얘기가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 정치적으로 뭐 활동을 하고 이런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망가지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해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 세상의 문제점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항상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다. 모든 건 사상이다. 사상의 전쟁에서 벌어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보호 관세가 없던 걸 만들어지게 한다거나
또 뭘 한다거나 이렇게 자유주의를 그에 반대 자유주의를 아주 무너뜨리는 어떤 행동들은 사실은 그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다. 왜냐하면은 자유를 확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활동을 안 하느냐. 똑같이 있을 텐데 왜 그러냐. 그 이익을 쫓는 이익 집단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 사상을 그게 그런 보호관세라고 하는 것이 그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변명의 근거를 만들어주는 이념 때문에 그런 것이 벌어지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저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거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내밀 수 있는 사상 이념 때문인 거거든요. 그 자기들의 행동을 그 저희 뭐야 이 정당화하는 이념 그래서 그 이념을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사상적으로 우리가 그 준비돼 있지 않으면은 그 추세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정치 어찌됐건 간에 이번 선거에서 이기는 게 문제 아니냐. 응? 그런 얘기들 흔하게 해요. 야, 뭐 아무리 그래 너 뭐 좋아 그 자유로 시장 경제 회복 좋고 개인의 자유 좋아. 근데 선거는 이기고 봐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선거에서 이기고 보더라도 그 이념이 그 사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선거를 이기면 박근혜 사태가 된다는 거죠. 또 버려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박근혜가 자기들이 원하는 이념, 그 경제민주화 같은 이념을 따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버림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상을 전파시키고 그러한 안 좋은 사상들을 반박할 수 있는 사상적인 무기를 우리가 갖추지 않으면 다시 또 넘어간다는 얘기를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조금 귀담아 들을 만한 얘기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또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은 자유라는 단어 자체의 매력이 너무 커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보다 자유라는 말 자체가 각자가 생각하는 자유가 다 다를지언정 자유라는 것에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쁜 생각을 연상할 수 있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인간이라면. 그러니까는 자유를 공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공격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렇고 우리 자유주의란 단어를 뺏기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자유라고 하는 단어,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절대선 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인간의 심리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절대로 자유주의가 저들의 것이 되게 하면 안 된다. 자유란 단어가 경멸되기 힘든 단어이기 때문에 자유란 단어가 좌익의 어떤 도구로 사용되게 놔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죠. 자유주의를 공격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사회주의자들이 각종 좋은 단어들을 다 자기 걸로 가졌거든요. 자유도 갖죠, 뭐도 갖고 했는데 자본주의 같은 건 자기 걸로 안 갖잖아요. 나쁜 단어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자들이 가장 마지막까지 쥐고 있으려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사회주의가 몰락하던 시절에 사회주의자들을 보면 사회주의가 몰락하는 시절의 사회주의자들은 다들 자기 스스로를 자유주의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 권력과 싸워서 우린 자유를 쟁취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앞에 내걸어요.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근데 자기들이 힘이 강해지면 자유란 단어를 이제 슬쩍 밀어넣고 다른 목표와 구호를 제시하지만 마지막에 자기들이 도피하는 단어는 자유예요, 자유. 그만큼 자유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도 나쁘게 생각하기 힘든 어떤 본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우리 북한에서 학교 때는 어렸을 때는 자유주의자 그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서서히 없어지고 이기주의자,
수성주의 날라리 이런 말만 반복해서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고 이 책 이제 여기서도 나오는 것처럼 뭐 자유주의란 말을 경멸시키는 데는 뭐 실패했다 이런 얘기 문구가 있잖아요. 그게 딱 생각나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자유주의자가 경멸의 단어로 쓰일 정도인 사회는 그거는 전체주의의 끝까지 간 거예요. 그거는 더 이상 거리낄 게 없는 사회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그게 자유주의자라는 말이 없어진 거예요. 초기 한 초등학교 때 그때는 들었던 것 같아요. 나쁜 사람, 그러니까 그 잘 말 안 듣고 막 자기만 생각하고 이런 사람을 자유주의자, 뭐 이기주의자 이러면 막 비판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서서히 자유주의란 말이 없어졌어요. 이기주의자. 막. 자유주의란 말을 들으면 나쁜 게 연상이 돼요? 그런 지금 저희 수연 씨 같은 경우에? 지금은 아예 그건 없어지고 그 학교 때 처음에는 그냥 나 누구를 비판할 때 자유주의자, 이기주의자 했으니까 그게 나쁘다고 생각했었지. 서서히 크면서는 이게 자유주의라는 말도 없어지기도 했고 우리가 또 찾아온 건 또 자유를 위해서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그런 거부감이 전혀 없고 그런 거죠. 네. 왜 그 80년대 저희도 북한 노래를 불렀는데 북한 노래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자유의 강산에서 우리가 자라고 뭐 그치. 맞아. 그런 노래에서 자유의 강산에서 우리 자라고 뭐 평화의 낙원에서 뭐 꼽힌다 뭐 이런 가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네 사회주의 나라를 자유로운 곳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나는 사실은 사회주의라는 근데 어차피 집단주의를 지향하는 그룹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근절되려면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사회주의란 자들이 자유라는 이름 아래 숨은 사회주의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퀴벌레들로 치면 다 서기하고 아주 한 군데 딱 남아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유의 그늘 밑에서 쫓아내 버리는 순간에야말로 사회주의가 좀 근절된다고 좀 보는 편이에요, 저는. 그래서 자유란 단어를 저들의 걸로 남기면 안 된다. 마지막 일격을 더 가야 된다. 밀어붙여서 가야 된다. 자유란 이름에서 쫓아 이 사람들이 너 자유주의자 아니잖아. 너 자유를 추구하는 거 아니잖아. 너는 사회주의고 집단주의 전체주의를 추구하는 거잖아.라고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순간에는 갈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회주의자들은. 저는 그렇게 좀 바라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거의 우리 요거 6장까지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조금 많긴 한데 아까 얘기 나오네. 심리적 근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볼까요, 오늘? 6. 반자유주의의 심리적 근원. 사회적 협동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합리적인 논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논의하는 일은 본서가 지닌 과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자유주의에 대한 반대의 근원을 규명하는 일은 이성을 따르는 방법에 의해서는 접근이 불가능하다. 그러한 반대는 이성적인 사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병적인 정신 태도인 원망심과 그런 이름을 지닌 프랑스 사회주의자를 따라서 퓨리의 복합 감정이라는 신경쇠약증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원망심이나 시세움에 관해서는 별로 얘기할 것이 없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나은 조건에 있는 것을 매우 미워하는 나머지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손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스스로에게 큰 손해를 주는 일도 감내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원망심이 작용하는 것이다. 자본주의를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은 다른 제도화에서는 그들의 처지가 그보다 더 훨씬 못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개혁, 즉 사회주의를 주장한다. 그들이 시기하고 있는 부자들도 사회주의 아래서 고통받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자기 이웃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지 않고 있음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궁핍조차도 사회주의 아래서는 참기 쉬울 것이라는 얘기를 우리는 너무나 자주 들어왔다. 어떻든 원망심은 합리적인 논쟁을 통하여 다뤄질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보다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형편을 나쁘게 만드는 것이라기보다는 스스로의 처지를 개선하는 것임을 원망심에 가득한 이에게 설득시키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퓨리의 복합 감정은 이에 비하여 다루기 어렵다. 여기에 관계되는 것은 신경계통의 심각한 질병, 즉 정신분열증이기 때문에 사실 입법자가 아니라 심리학자가 관심을 지녀야 할 대상이다. 그렇지만 근대 사회가 지니고 있는 문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그것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불행히도 의학자들은 아직까지 퓨리의 복합 감정에서 나오는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았다. 이런 종류의 정신적 결함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또 조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정신분석함임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의 큰 스승 프로이드나 정신분열증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런 문제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인생의 야망을 모두 다 채울 수 있는 사람은 100만 명 중에 하나도 안 될 것이다. 한 사람의 노동의 결과는 비록 그가 운이 좋았다 하더라도 젊은 시절 넘치는 희망의 꿈을 통하여 기대를 가졌던 것에는 훨씬 못 미친다. 계획과 꿈은 수만 가지 방해물이 부딪혀 깨어지며 마음먹었던 일을 성취하기 위해는 스스로의 힘이 너무나 미약함이 입증된다. 바라는 바를 얻지 못하는 실패, 계획의 좌절, 반드시 이루고자 했던 과업에 비추어 너무나 부족한 자기 자신, 이런 것들이 한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을 이룬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실 사람들의 일상적인 운명인 것이다. 우리가 이런 경험에 대하여 반응하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그 하나는 괴테의 지혜 속에 나타나 있다. 너는 내가 내 삶을 미워하고 황야로 도망쳐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내 꿈의 봉오리들이 모두 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그의 프로미테우스는 외친다. 그리고 파우스트는 그의 지고의 순간에 지혜의 마지막 말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되어야 한다고 깨닫는다. 아무도 자유로움이나 목숨을 누릴 자격이 없다네. 그가 매일매일 그것들을 새롭게 쟁취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의지나 정신은 어떠한 지상의 불행으로도 소멸시킬 수 없다.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또 그것에 의하여 압도되는 것을 허용치 않는 사람은 자신감이 깨졌다고 해서 목숨을 건져주는 거짓말의 유한 속에서 도피처를 찾지는 않는다. 바라던 성공이 오지 않고 수년간의 피나는 노력을 통하여 쌓아 올린 것이 운명의 장난으로 순식간에 허물어진다고 해도 그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뿐이다. 그는 절망에 빠지지 않고도 파멸을 직시할 수 있는 것이다. 정신질환자는 생을 그 실제 모습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것을 참아나가는 데 있어서 그는 다른 건강한 사람처럼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나아가는 심장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것은 그의 취약성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 대신 그는 망상 속에서 도피처를 찾는다. 프로이드에 의하면 망상이란 그 자체가 바람직한 위안의 일종이며 그것은 논리와 현실에 의한 공격에 대한 저항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러므로 그것이 얼마나 환자에게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증명함으로써 그의 망상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은 결코 만족스러운 처방이 되지 않는다. 회복하려면 환자 자신이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 그는 그가 왜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려 하는지, 왜 그가 망상 속에서 도피처를 찾으려 하는지 이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경쇠약 이론에 의해서만 퓨리이즘이 왜 그리 많은 이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곳은 퓨리의 저서를 인용하여 그가 정신병자였음을 입증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런 설명은 정신분석학자들이나 조속한 공상소설을 읽음으로써 즐거움을 맛보는 사람들에게만 흥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런데
마르크시즘에 대하여 뻔뻔스러운 변증법적 수사학이나 적들에 대한 경멸과 명예훼손을 떠나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얘기를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마르크시즘이 제시하는 것은 몽상가인 퓨리에가 제시했던 것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마르크시즘은 퓨리에가 이미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경험과 이성적인 사고에 배치되는 두 가지 가정을 세우지 않고서는 사회주의 사회의 영상을 건설하지 못한다. 우선 마르크시즘은 인간의 생산적인 노력을 요하지 않으면서 자연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생산의 하부 구조가 우리들이 쓰기에 넘치도록 아주 풍부하므로 그 사용을 절약할 필요가 없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마르크시즘은 실질적으로 무한한 생산의 증대가 가능하다고 믿는다. 또한 마르크시즘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일이 무거운 짐에서 즐거움으로 바뀔 뿐 아니라 인생의 가장 원초적인 필수 사항이 된다고 가정한다. 모든 재화의 흐름이 넘쳐 흐르며 일하는 것이 즐거움인 세상에서는 의심할 나위 없이 환락향의 건설이 손쉬울 것이다. 마르크시즘은 그 자신이 과학적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에 서서 낭만주의나 낭만주의자들을 경멸심으로 내려다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들 자신이 취하는 방법이 낭만주의자들과 다를 바 없다. 자기가 바라는 바를 달성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대신에 마르크시즘 역시 모든 방해물이 공상의 안개 속에서 저절로 사라져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정신질환자의 삶에 있어서 목숨을 건져주는 거짓말은 두 가지 기능을 지닌다. 그것은 그 자신이 저지른 지나간 실수에 대한 위안이 될 뿐 아니라 미래의 성공이라는 기대를 갖게 해준다. 현재 우리가 관심을 지니고 있는 사회적 실패의 경우에 있어서 자기가 바라던 고귀한 이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사회 질서의 결함 때문이라고 하는 데에서 위안을 찾는다. 불만을 가진 자는 기존 제도를 뒤집어 엎음으로써 여지껏 방해받았던 자신의 성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따라서 그가 바라는 이상향의 건설이 불가능하며 분업의 원리에 따라 조직된 사회의 유일한 초석이 생산수단의 사유제도임을 그에게 분명히 인식시키려 함은 헛된 일이다. 정신질환자는 그가 지닌 목숨을 구해준 거짓말에 집착하여 그가 그것과 논리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주저없이 논리를 희생한다. 사회주의 사상 속에서 그가 찾을 수 있는 이러한 위안이 없다면 삶이 너무나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한 거짓말은 자신의 실패가 자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이 잘못되어서 그리 된 것이라고 말하며 또 그런 확신에 의해 억눌렸던 자신감이 살아나고 열등감에 찢는 듯한 고통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이다. 독실한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서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는 다음에 올 더 나은 세상에서 그가 살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서 현세에서 당하는 고통을 보다 쉽게 이겨낼 수 있듯이 현대인에게 있어서 사회주의는 지상의 환난을 피하게 하는 생명수가 된다. 그런데 영구히 살며 내세의 가품이 있고 부활하리라는 믿음은 보람된 삶을 살도록 하는 데 비하여 사회주의가 약속하는 것은 그와 전혀 다르다. 그것은 사회주의 정당에 대한 정치적 지지 이외에 다른 의미를 부과하진 않지만 동시에 기대와 욕구를 증대시킨다. 이런 것이 사회주의의 특성이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따르는 이들이 거기에서 이제까지 자신에게 거절되었던 바로 그것을 얻으려 함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사회주의 저술가들은 모든 이에게 부를 약속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각자의 정신 및 신체의 완전한 발달, 모든 사람이 지닌 예술적, 과학적 재능의 만개 등을 약속한다. 트로츠키는 최근 사회주의의 바탕을 둔 사회가 평균적인 인간을 아리스토텔레스, 괴테, 마르크스와 같은 높이로 끌어올리며 이들로 이루어진 산맥위로 새로운 봉우리가 솟아나게 할 것이다라고 기술했다. 사회주의적 이상향은 온전히 행복한 초인들로 이루어진 완전 무결의 왕국이 될 것이라고 한다. 사회주의의 문화는 모두 다 그러한 넌센스로 가득 차 있다.
바로 이러한 넌센스가 가장 많은 지지자를 얻어낸다. 퓨리의 복합 감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전부 다 정신분석가에게 보내기에는 그 병에 걸린 자가 너무나 많다. 이 경우에는 환자 스스로 병을 고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치료책이 없다. 스스로의 깨달음을 통하여 그는 모든 비난을 퍼부을 수 있는 속죄양을 찾는 대신에 삶에 있어서 그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하며 사회적 협동의 기본 법칙이 갖는 의미를 깨닫도록 애써야 할 것이다. 그 사람 누구야? 박재동이야, 이재동이야? 김재동, 저도 그 김재동. 생각했는데. 김재동이 왜 위험한 사람인지 설명을 잘 못했었잖아요.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위안을 주거든요. 너희들은 잘못이 없어. 또 사회가 잘못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좋은 얘기거든요. 희망을 주고 좋은 얘기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나쁜 영향을 줘. 그 기전은 설명이 안 됐었죠. 네. 그 기전이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이 왜 사회주의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이 부분의 설명이 굉장히 사실은 리얼하고, 사회주의자들이 봤을 때는 완전히 멘탈 깨는 그런 건데, 정신질환에다 사실 비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좌파 선동가들이 하는 거는 국민들을 너 빨리 정신환자가 되라 하는 거라는 거죠. 요 설명대로 보자면 우린 앞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이거 국민들을 근데 얘기하잖아요. 이거 그러면은 길길이 날뛸 거야 아마. 근데 재밌는 거는 정신질환자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써요. 사회주의 철학 사상가들은 사회주의자들은 다 정신질환자다라고. 심지어 걔도 쓰지 않았어요. 그 프랑스 우리 읽었던 법 쓴 사람. 그 사람도 정신질환 얘기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말이긴 한 것 같기도 하고. 참 그거 있지 않아요? 직업. 우리 아이들, 아까 이제 아이에 대한 고민을 가진 우리 수연 씨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아이가 직업을 가지려고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직업을 택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수연 씨는?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학교를 나중에 대학을 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 마치고 어디 취직을 한다거나 전문대를 간다거나 이제 장래 직업을 택하려고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택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냥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것? 그냥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자기가 일생을 살면서 행복할 수 있는 것. 그게 뭐 정답이 아닐까요? 아까 강영 씨가 한 얘기의 연장선인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가 직업을 그런 기준으로 택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그 기준으로 내가 직업을 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내 삶에 지침이 되지도 않은 말을 어떻게 아이한테 할 수 있어? 내가 뭔가를 직업을 택하거나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택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알 수 있나? 저는 북한에 있을 때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네, 솔직히 지금 여기 와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좀 그런데 좀 소질이 있다는 걸 여기 와서야 알았고, 근데 어릴 때는 그게 본인은 물론 나도 느끼긴 느꼈죠. 내 소질이 이런 것도 좀 음악적에도 소질이 있는 것 같고, 뭐 글 쓰는데도 너무 글 쓰고 싶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그때도. 근데 그거를 부모님들이나 뭐 얘기를 해도 또
부모님들이 좀 관심이, 뭐, 자식들한테 관심이 없기도 했겠지만은, 좀, 그랬어요. 좀 애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여기 와서, 아,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면, 과연 뭘 했을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었을 것 같아요. 정말 그거를, 꿈이라든가 그런 거를 막 마음껏 펼쳤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정말 애매한 시기, 30대 중반에 왔거든요. 와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뭐 한국 사회에 대한 걸 모르고 그냥 긍정적으로 좋다고만 생각하고 그냥 할 수 있는 일에 그냥 정말 이게 뭐 최대 행복, 진짜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세월이 또 여기 와서도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거든요. 그리고 했던 일을 또 그만두고 결혼 생활에서 또 다른 일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너무 엉망인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제라도 막 배우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 뭐 50이 다 돼가는 머리가 따라가려 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아까워요. 좀 그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인데 네. 그 수연 씨가 와서 이제 나이 먹어서 오니까 할 게 없다고 얘기하지만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막상 뭐 이제 정말 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늦었어. 그래서 음, 비슷비슷해요, 다들. 근데 오히려 어찌 보면 수연 씨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에 대한 욕구조차도 없이 음, 사는 사람들도 되게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연 씨 같은 경우는 그 북한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한국에 왔기 때문에 음, 음, 이게 오히려 보이는 면들이 또 있거든요. 우리가 이 네, 소중한 것들 모르고 있는 거 네, 네. 많은데 그 아니, 어찌 그래서 보면은 저는, 늦은 건 아닐 수 있어요, 그게. 예, 그래서 저는 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는 무조건 할 수 있는 거. 지금 7살인데 얘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를 많이 체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에 거기에 물론 좀 힘들긴 하겠지만은, 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생각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선 씨는 혹시 뭐 그 사촌 동생이나 누구한테 이제 해줄 얘기, 직업을 택하거나 할 때 생각나는 거 있어요? 저는 제가 한국에 와서 겪은 거에 기초해서 생각해 보면 첫째, 자기 자신을 먹여 살릴 수 있어야 된다. 굉장히 그게 제일 중요한 것 현실적이네요. 굉장히 같아요. 현실적이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정말 원하는 일이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냥 자기 이상을 따라서 허황되게 살면 자기 먹여 살리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스스로의 어떤 삶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거는 하면서 기본적인 그 욕망들을 하나하나 이제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어떤 우리 사람들은 뭐 자기 뜻대로 살다 보면 경제적인 게 따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는 더없이 좋은 거고요. 우리 어머님이 나한테 해준 얘기 같아. 그 강영 씨는 어떻게 뭐 애들한테 나중에 애들한테 직업을 어떻게 택하거나 뭐 학교를 택하려고 고민할 때 어떤 기준으로 택하라 뭐. 그러니까 저는 그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말이 어떤 의미세요? 하고 싶은 거와 그렇죠. 내가 돈 인정받는 거. 버는 거. 인정받는 거. 음, 네. 음, 그러니까 그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치열한 고민? 그렇게 해야 되지 근데 않을까? 네. 그것도 어떤 사람인가 성향에 따라서 이제 뭐 해줄 수 있는 대답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제 주변에도 보면 명예에 대한 욕심이 하나도 없는 친구가 있어요. 굉장히 실리적이에요. 그냥 나는 돈 많이 벌고 편안한 삶을 살면 된다. 그런 소시민적인 그런 꿈을 가지고 아주 성실하게 사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나는 돈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또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또 두 개를 균형 맞춰서 가는 사람들은 다수일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기질에 따라서 사람 생긴 대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뭐라고 해도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 공통점이 좀 있네요. 잘할 수 있는 거. 현실을 되게 근데 재미있는 거는 자유주의자들이 모였는데 오히려 현실적인 거를 얘기해. 자유주의자들이 현실적이지 않나요? 자유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주의자라면은 꿈을 쫓아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 근데 내가 그 질문한 거에 뭐냐면은 내가 모르겠어서 그래. 내가 나는 어머니가 너 의대 가라 그래서 의대 간 거거든요. 사실은 원래 나는 이제 딴 거 하고 싶었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 알아? 나는 뭐 기자라든가 뭐 그런 거 하고 싶어. 내가 테레비 보고 내가 그거 뭐 하고 그 직업이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어머니가 뭐 하려니까 그래 뭐 어머니 말씀이 특별히 틀린 것도 없었고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든 힘든 상황에서 잘 먹여 살린 거 보면 어머니가 뭐 잘 판단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했는데 근데 즐거우세요? 하시면서?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뭐냐면요. 대학 다닐 때 정말 공부가 싫었어요, 저. 그러니까 이제 딴짓을 많이 했죠. 딴짓 정말 많이 했고. 근데 이제 버티니까 왜냐면은 학교 왔는데 이거 관두면 그거 어떻게 그 학비를 다시 하고 대학 시험을 다시 치고 뭐 이러는 거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집 형편에선. 그래서 꾸역꾸역 이제 해가지고 졸업을 했는데 근데 있잖아요. 지금 하시는 일들 행복해요? 근데 저는 아직 뭐 그런 건 없는데, 저희 신랑 좀 칭찬하자면, 저희 신랑이 자기 일에 대한 진짜 만족감이 너무 좀 높아요. 즐겁다고 하고, 재밌다고 하고, 그러면서 돈도 벌고. 그건 너무 또 좋더라고요.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결혼하신 분들 결혼 생활하면서 항상 즐겁고 행복해요? 아니요, 그렇진 않죠. 근데 바로 아니요가 나와. 근데 그 결혼 생활이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결혼 생활이에요? 아니요, 의미는 있죠.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좀 예전에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 뭘 느꼈냐 하면은 나의 좀 개인적인 고민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환자들 만나고 뭐 하면서 내가 일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내 의미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재미를 느끼기도 하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죽을 뻔한 환자 살려주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서 스스로 좀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기분 나쁘고 정말 마음에 상처가 되는 얘기 막 그런 걸 당하거나 열받아가지고 막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직업 생활의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이 희로애락 안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다만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택하려고 할 때 나는 이제 해주고 싶은 얘기는 딴 게 아니고 난 모르겠어요.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나는 솔직히 아빠가 뭔가를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다양한 직업 생활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직업 생활을 해서 그 직업 생활에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너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를 조언은 못 한다. 그리고 내가 오로지 한 거라고는 공부 잘해가지고 대학 잘 가서 이걸로 그냥 먹고 산 건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한테 공부 잘하는 노하우를 전수시켜 준 것도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해줄 말이 없어 애들한테. 다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아빠가 지금 살고 있고 아빠가 대학 갈 때 시절과 너희들이 사는 시절은 좀 다르니까 그건 너희들의 숙제다. 나도 사실은 내 직업의 생활을 하면서 내 나름의 의미를 찾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 해주고 싶은 말은 인생을 구성하는 거는 직업만이 아니다. 결혼 생활도 네 인생을 구성하는 요소고 너가 보고 그 쉬는 시간에 보는 영화, 드라마 같은 것도 너 인생을 구성하는 요소고 너가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들, 모습들도 너 인생을 구성하는 요소고 그리고 아닌 말로 직업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그냥 만나는 환자들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들도 너 인생을 구성하는 순간순간의 요소고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사실은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의미를 찾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의미가 아예 없이 그냥
직업을 도구로 돈 버는 도구로만 생각한다면 참 불행하겠지만 그러지 않는다고 해서 무언가에게 사람들에게 뭔가 그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만으로 직업이건 무엇이건 의미 있는 거 아니겠냐. 뭐 그 정도 얘기는 했는데 아이들은 목말라 해요. 아직 답을 못 찾.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참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빠가 무엇을 해라 딱 찍어주기를 원하는데 그 비슷한 고민에 빠져 있고 그 저기 뭐야 다만 이 정도 나는 이 정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건 있죠. 여기 이 책에 나오는 보면서 내가 자유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의 어떤 그 태도들 그리고 보상받는 그 기전들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내 인생에서 그리고 내가 하는 직업 생활에서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더 의미를 더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상대에게서 그 인정을 받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똑같은 직업 생활을 해도 어떤 의사는 정말 돈만 벌려고 하는 의사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뭐 구멍가게 주인이라도 관리를 잘하면서 정말 그 좋은 역할을 하는 구멍가게 그 주인이 있는 반면에 정말 그 돈만 벌려고 막 하면 안 될 짓을 하면서 돈 버는 의사들도 있기 마련이니까 직업이라는 게 모든 거 직업이란 타이틀 자체가 그 너를 규정하는 건 아니다. 나를 규정하는 건 아니다. 그 정도? 그 정도의 그리고 나의 의미를 나에게 무언가 의미를 주는 거는 상대방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정도? 그 정도 예,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직업을 택하는 기준, 젊은 사람들에게 하는 조언이 사실은 되게 현실적인 조언, 직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현실적인 조언을 하는 게 그 더 젊은 친구들에게 너 나중에 너가 그 돈 벌 수 있는 것, 그 나중에 뭐 먹고 살 수 있는 걸 우선 생각해봐라고 하는 우리 엄마가 해준 얘기가 어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조언이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 근데 나는 내가 하고 싶었던 기자라든가 나는 검사 같은 거 그 판사 검사 이런 거 하고 싶었었거든 옛날에. 근데 그런 걸 만약에 내가 했다고 하면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나는 굉장한 설계주의자가 됐을 거고 굉장히 나쁜 짓을 하면서 굉장히 나쁜 짓을 하면서 스스로 막 오만함에 빠져서 살아갔을 수 있겠다는 지금 저기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카르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한 기퉁에 속해서 살아갔을 수고 있을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해준 부모님이 나를 인간으로서 완성하게 해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등골이 서늘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 당시에 고집을 피워서 딴 걸 했었으면 뭐 이런 생각이 하면 뭐 이런 정도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아이들은 이런 얘기를 듣고 이해를 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이상은 해줄 얘기가 없더라고요. 제가. 아까 그 이강영님이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묻지도 말고 누구한테 말해주지도 말고 그냥 알아서 그러네. 잘 살고 네가 잘 판단해서 살고 그 삶의 선택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져라. 이것만 잘 가르쳐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야, 나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교수님 수준의 그거를 득도로 통달한 거였네 이제 보니까. 정답인 것 같아. 근데 고민이에요. 근데 내가 너무 무책임한 우리 항상 부모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 무책임하게 애들을 방치해서 더 좋은 기회를 놓치게 한 거 아닐까.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내가 못 느꼈지만 그 많은 걸 택할 수 있게 어떤 잘 가르쳤는데 내가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것만큼 내가 애들한테 못 해준 거 아닐까. 이런 참 미안함 같은 거? 뭐 이런 거 항상 있죠. 부모는 다 그렇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거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부모를 좀 원망을 합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사람마다 저는 다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모리님은 어머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해준 부분이 좋다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빠가 저를 간섭 안 하고 네 뜻대로 해라라고 한 게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고마워요. 저희 아빠는 완전 저에 대해서 100% 지지하셨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뭐 결혼하고 나서는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았지만 그래도 한마디 얘기를 해서 제가 제 고집을 계속 밀고 나가면 다 그냥
아빠가 다 양보하시고 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지금 생각해. 개선 씨는 살면서 참 위험한 선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럴 늘 때 그랬죠. 그럴 때 되게 이게 약간 좀 내가 왜 이렇게 너무 좀 겁없이 이렇게 키워졌을까에 대한 어떤 원망이라든가 그런 좀 아니 후회 같은 거 없었어요? 전혀 없고 저는 오히려 그냥 내 승질대로 그냥 사는 거다 이 생각 많이 해요. 내가 내 승질대로 안 했으면 내가 또 다른 쪽으로 또 뭐 이상한 짓을 또 했겠죠.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의 어떤 성격과 스타일을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빠도 못 말렸을 거예요. 제가 뭐 한다고 솔직히 얘기를 드려도. 그러니까 다 모르게, 아빠 모르게 그냥 뭐 아주 그냥 피상적인 것만 조금씩 말씀드리고. 근데 참 그런 건 있어요. 나는 하이에크를 알고 나서 그냥 느낀 게 뭐냐면 모든 건 계속 그 미래는 알 수 없고 모든 건 그렇죠. 계속 진화 발전 과정에 있다는 걸 보면서 나는 그 뭔가가 더 있겠구나. 내가 지금 그 마침표가 찍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리고 내가 근데 뭔가가 더 있겠구나 하는 어떤 좀 그렇죠. 낙천적인 생각. 내가 70, 80이 돼서도 무언가가 이렇게 좀 그럼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계속 뭔가를 자꾸 해야겠다는 생각? 그런 거 하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내가 하는 무언가가 좀 뭐라 그러지? 조금 더 멀리 보고 이게 선택의 순간이 올 때 조금만 좀 멀리 보자 하는 좀 느긋함. 예. 그러네. 아까 예전에 우리 광영 씨랑 했던 얘기 중에 오래 산다 그러잖아요. 자유주의자들. 그 이중 사고에 안 빠지고 일관된 생각으로 느긋하게 바라보는 게 어찌 보면 거기서부터 오는 편안함 같은 것들이 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내 책임이다, 내 선택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좀 순간 억울한 생각도 들고 내가 왜 이러지 자책도 들지만 거기서 빨리 헤어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는 결국에는 마음의 평화를 갖다 주는 마인드인 것 같아요. 마음의 평화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요. 머리님한테 잠깐만 이거. 저는 여기 이 책에서 46페이지에 파우스트의 시인 것 같은데 이걸 보고 제가 또 다시 한번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제가 뭐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제가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이라고 믿는 크레이그 라이트라는 박사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에는 이제 잘려서 못 쓰는 트위터 필명이 파우스트였어요. 닥터 파우스트. 그리고 그 사람이 끊임없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딱 요 얘기예요. 자유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끊임없이 쟁취하고 노력해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그냥 이렇게 툭툭 던지는 사람이거든요. 그거를 파우스트를 필명으로 쓰는 것도 알고 있었고, 요 얘기를 하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는 오늘 저도 처음 알았어요. 소름 끼쳤겠다. 매우 반가웠어요. 정규재 씨가 항상 하잖아요. 인생은 고단하다고. 근데 고단하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가 있고 우리가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고 그 고단함 자체가 또 자유로운 거고. 왜냐면 내 인생의 왕이니까 내가.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인생은 고해라고 하고 그런 게 다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쁜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인생은 그렇죠. 고단하다, 인생은 고해다라고 하는 게 그 저주의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면. 오늘 아무튼 자유주의자는 현실을 가장 냉정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걸 인정하고 인간이 부족하다는 것도 인정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 사회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 인정하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 현실도 바로바로 인정하고 그런 게 이성이 발달한 것 같아요. 이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요. 아무튼 오늘 많이 얘기했네요. 오늘 뭔가 이렇게
교훈적인 분위기에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시고 싶다. 참, 그 얘기해야 된다. 여기 너무 좀 늦어지긴 했는데, 이 책에서 우리 그 영상 마지막에 넣고 싶은 문장 혹시 그 마음에 들어온 문장 있으면 한번 누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넣으려고요. 지금 파우스트가 한 얘기를 넣으면 되겠네요. 이거? 좋네. 그러면 요거를 그러면은 또 혹시 또 넣고 싶은 거 혹시 누구 있으세요? 많아도 참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 아무튼 뭐 그리고 모리님 그 제가 메시지 올린 거 잠깐 보셔요. 꼭 그렇게 예.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 읽는 부분을 빼달라고? 아니 읽는 부분부터 시작하시자고요. 그 전에 앞부분 그래요? 예, 앞부분 좀 빼주시고 예. 얼굴도 나오고 뭐 사적인 얘기도 나오고 해서 그래요. 예. 아무튼 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아유 네, 역시 한 번씩 수고하셨습니다. 오면 예, 영양가 좋은 얘기 많이 듣고 갑니다. 예, 주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회사에 대한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을 이야기하든 누군가의 매형이고 누군가의 아빠고 누군가의 엄마인 사람들의 일을 맡고 있다라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경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대우를 잘 받고 못 받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뜨거운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추운 곳에서 추울 때 일하는 사람들을 너 공부 안 하면 더운 데서 일하고 더울 때 일하고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해야 된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사회가 아니고 더운 날 더운 데서 일하는 사람, 추운 날 추운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 이야기만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거면 된다. 인간적 존엄과 가치를 인정해달라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제가 가장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